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나른함을 날려줄 이슈 톡톡 뉴스 호로록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최지은이고요. 검찰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명품 가방 수수 등의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국정농단 의혹에 물타기 하려는 시도다라고, 그리고 검찰의 혐의 털어주기 쇼다라면서 강력한 비판에 나섰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핫한 이슈들 모아서 뉴스 호로록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7월 22일 월요일 뉴스 호로록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모신 두 분은 일타 강사, 뉴스 해설, 시사 티처스 이 두 분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이 두 번째죠. 두 번째. 근데 일타 강사 이런 말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일타 좋겠어요. 하니까 나 원희룡이 생각나지. 그렇기도 하고 또 강사 이러면 또 카르텔이라고 조사 들어올까 봐. 그래요? 피곤해서. 그럼 일타 강사 네. 빼고 뭐 다른 거를 그냥 하세요. 이름 뭐 불렀어요. 그래도 뭐 네. 일타 써야 또 이게 입에 붙잖아요. 일타. 네. 그래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사람들 둘 뭐 이런 식으로 만만한 두 분과 네. 함께 네. 월요일 많이 오후를- 아는 형님들. 네. 많이 아는 형님들 괜찮아요. 만형들. 만형들, 만만한 네. 형님들, 네. 많이 만만한 아는 형님들. 그렇지. 이런 거 괜찮아요. 네, 많이 괜찮아요. 알아요. 네, 많이 아시는 거 맞죠? 이거저거. 예. 아니 많이 아시고 아이, 저는 그냥 동안에- 거들 뿐이고. 네, 너무 이렇게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을 만나 뵙는데 수트 핏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네. 항상. 오늘 아니, 들어오기 전에 저희끼리 막 셀프 수술핏이 이게 칭찬했잖아요. 살이 삐져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지를 못했어. 저는 잠궈지긴 합니다. 네. 훌륭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좀 타이를 매봤고 좋습니다. 네. 오, 야, 세명 다 오늘- 차이 네. 네. 오늘 월요일이고 또 이제 나라가 이게 뭔가 딱 분위기를 딱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라서요. 우리라도 각을 좀 잡자. 네, 우리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똑바로 차려야지. 네, 네. 이런 생각에 저도 타이를 좀 뉴스가 매봤고. 어지러지래요. 그렇죠. 아니 요즘에는 뭔가 뉴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지금 정색을 하고 평론을 하고 있어야 되나. 시간 낭비 같은 느낌. 네, 굉장히 죄송해요. 에너지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정부가 우리의 시간도 도둑질을 하지만 국민들의 시간도 도둑질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두통이 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맥 네. 정치사회 연구소장님답게 맥을 잘 짚어주셔야 알겠습니다. 되고 법적인 이슈도 너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잖아요. 굉장히 창피해요 법조인으로서. 아. 요즘 나오는 얘기 보면 법 관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세상에 무슨 법무부 장관 뭐 다 검찰에서 뭐 법원에서 뭐 한 자리씩 했다는 분들이 나와서 어쩜 저렇게 얼굴 하나 굽지 않고 저렇게 법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할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정반대로 그런 어지러운 얘기들이지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맞아요. 봐주시긴 봐주셔야 네.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많이 하는 형님. 네, 많이 하는 만만한 형님 이 두 네. 분과 함께 월요일을 또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나오는 얘기들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오후 지금까지 발생한 뉴스들을 저희가 업데이트 해 가면서 하나하나 좀 만만한 형님 이 두 분과 함께 월요일에 딱 복장 갖춰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알기 쉽게 좀 전해드리도록. 그래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요. 수트피리 씨 잘 어울리는 좋습니다. 예 그렇게 네. 칭찬을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이슈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제 뉴스, 뭐 미국 뉴스인데요, 사실은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죠. 사퇴를 했어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트위터 X 네. 거기에다가 후보직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원을 뭐 내기도 했고 후원자들의 지원 중단 압박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이제 결단을 내렸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앞으로 아니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남의 나라 얘기라고 속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되잖아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너무나 클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도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보였었고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노출이 또 많이 예, 됐죠. 이게 네. 요즘에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 다 박제가 돼서 돌고 미국 내에서도 레딧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 예. 계속 보여주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하늘도 무심하게 네. 트럼프 지금 후보가 그런 정말 퓰리츠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진을 연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뭐 사람을 다쳤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세를 못 거스를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게 그러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저는 우리 대통령이 계속 진짜 생전 처음 듣는 외교의 가치 외교라고 하는 본인만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갑자기 꺼내들고 다른 나라들 앞에서 우리가 막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해왔잖아요. 그렇게 앞장서 왔는데 다른 국가와 상관없이 네. 트럼프를 한마디로 외교라면 저는 이쪽이 가치 외교라면 거기는 값어치 외교거든요. 값어치 외교. 그러니까 예. 돈으로 모든 예. 것을 다 따지려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맞을 거예요. 예. 우리 어떡하나 그 걱정이 벌써 들어요. 사실 일단 솔직히. 손익계산서를 네. 내밀으니까요. 근데 계속 우리는 지금 퍼준 것만 있었고 벌려놓은 것도 있고 호언장담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회복하지? 걱정됩니다 진짜. 일단 정치의 영역에서 네.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선 자체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나 안보 구조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 번 더 하는 부분들이 그냥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한미 동맹을 추구해 왔던 그게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일관성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되는 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죠. 트럼프가 아직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갑자기 바이든이 사퇴하고 트럼프가 뜨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숙제인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할 것인가? 저는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통상 정부라면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의 대비책, 네. 안보 분야는 대북 관계를 어떻게 빨리 설정을 바꿔갈까? 그러면 중국, 러시아, 한미 간에 한미일에 너무 우리가 외교적으로 기댄 거 아닌가? 전략적 모성을 안 했던 게 우리의 실책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벌써 폼페이오를 영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측근을 영입해서 일본은 벌써 자기의 이제 국익을 위해서 일단은 뭔가 변화를 시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거 없고 지금 뭐 명품백이네, 최병 특검이네. 그 대통령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고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너무 한가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도 그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이든이 있을 때랑 트럼프가 있을 때는 아예 또 기업의 구조가 달라지면 네. 이런 것들은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빨리 비상경제 대처기회를 마련해서 물밑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 있어서 트럼프는 무조건 보호무역이에요. 그냥 관세 막 때리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수출 많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도 관세 많이 때리면 어떡하지? 우리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든지 아니 무역 구조를 다각화를 해서 중국하고 좀 뚫을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머리를 싸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대북 관계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대한민국이 운전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한반도는 우리가 운전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은 좀 우리를 불편해했죠. 문재인 정부 예. 시절에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제는 우리들이 풀고 나서 미국은 도와주는 거던데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운전대를 미국이 줘버렸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미국한테 잘 보이면 모든 걸 그렇게 해결해 준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안 그러거든요. 예. 내가 직거래할 거야 북한이랑. 너희 빠져 벌써 그러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 만나자.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워한다. 밥 한번 먹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한반도는 불행해지는 게 빠져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정세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뭐 할 거야? 또 트럼프한테 가서 바짓가랑이 잡을까요? 트럼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그게 염려스럽다. 그 트럼프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뭐 해줄 건데? 네. 대한민국 뭐 해줄 건데? 방위비 내라고 그러겠죠. 뭐. 방위비 증액할 거고 돈 내라 그러겠죠. 뭐 지금 미국에서 사실 미국 쪽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우리 입장에서 흑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은 미국 내에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흑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국 본토에 투자한 게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기업들도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됐잖아요. 예. 모르겠고 내가 장부 보니까 이익 많이 내고 있네 이 얘기밖에 안 할 거고 예. 지금 외교 말씀을 주셨지만 갑작스럽게 지난달에 푸틴이 북한 방문하고 네. 그랬던 이유가 결국 트럼프 시대를 준비했던 거라고 그럴 수도 지금 있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하고 러시아 가까워져 있죠. 러시아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 미국 지원 끊기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까지 안 나서도 되거든요. 젤렌스키도 당장 나서서 러시아하고 전쟁 중단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은 러시아하고 관계 이미 틀어져 있죠. 북한하고 말할 것도 없죠. 중국하고는 관계가 좋나요? 대중 적자 지금 생기고 있는 정도로 안 좋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돌리겠어요? 더 돌리겠어요? 이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니라 한반도 외톨이론이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지금 시각이 4시 10분인데 조금 전 3시 22분경에 부산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떴네요. 대통령실이 바이든 후보 사퇴에 긴장감 속 관망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지지는 초당적이다.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한가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잘 되길 바래요. 우리 안 버릴 거죠?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한미 동맹만 바라보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고백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반도 운전자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때 보좌관 하면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 썰 좀 풀어주세요. 아니 그냥 아주 이게 뭐 시간상이 있으니까 큰 축은 뭐냐면 어차피 미국은 중국하고의 G2의 그 큰 싸움이에요. 거기에 한반도는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미국이 정말 형제 국가로 대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값어치가 있냐 없냐예요. 대한민국 값어치가 없어지면 버리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는 실이 국익을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자강하자는 거였어요. 외교 자체도.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우리 문제도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화를 해버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끼어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고 그들이 입김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자강론이 운전자론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좀 다 걷어찼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는 북한하고 직거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국 견제용입니다. 중국을 버려라. 그리고 너 핵 가져라. 너 핵 인정해 줄게. 그 대신 경제 제재도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중국과 끊고 우리하고 하자. 결국엔 그러게 되면 고립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우리 안에서만 시끄러져요. 핵무장론만 또 들끓을 거예요. 북한도 가졌으니까 우리도 갖자. 그러면 한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장에 대한 분쟁 지역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는 외세 간의 이익 상황에서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강과는 멀어지겠죠. 자강 한참 멀어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평화가 경제고 바로 통일 자체가 결국에 우리 경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만약 통일이 되면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있는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빅피처가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한테 반대하는 거, 문재인 정부 했던 거 반대. 그 다음에 자기는 미국만 있으면 무조건 날 지켜줄 거야. 북한은 때려잡을 거야. 한 번도 뭐 대화도 안 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밥 먹으면 이리 오세요 밥 먹으면 가겠어 못 가지.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나는. 아무튼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바쁘게 외교 쪽과 관련해서 움직여야 할 시기에 너무 그냥 편안하게 관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비공개 조사가 있었고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정부 보안 청사가 있구나 우리나라에. 그 정부 보안 청사라는 곳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죠. 처음 있는 일이죠. 왜 처음 듣는 말이냐면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정확히는 관할정보보안청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신조어입니까?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죠. 왜 부끄러운 거죠. 검찰도 아는 거예요. 원래 검찰청이 출두해서 검찰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됐든 뭐 탄핵만 당했다 뿐이지 현직이었던 대통령이 됐든 다 검찰청으로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예전에 뭐 이제 사법연수원 있고 그럴 때 아니면 기자 활동을 하고 그럴 때 검찰청 가면 중앙지검 같은 데 가면 야 보면서 이 방에서 누가 조사 받은대요.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자기네들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견학하면서요? 견학은 공식 견학이 아니고 그냥 뒷전에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그런 자리를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대한민국 검찰에 이럴 정도의 어떤 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게 한국 현대사를 좌우해 왔어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자랑을 했거든요.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그런 일이 검사야, 없어야겠죠, 사실은. 대한민국 검사야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내세웠던 자기네들의 어떤 프라이드마저도 다 깨져버린 겁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검찰청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조사를 받았다라고도 저는 얘기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조사를 했냐? 그 수사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두 사건을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각 시간마다 한 5시간 정도로 하면 사실은요. 그냥 준비해 놓은 서류들 묻고 답하고 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냥 그거 기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뭐라고 A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예. 주가 조작 사건이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것 뿐이에요. 투자하면 맡긴 것 뿐이에요라고 하면 검사가 내지는 수사관이 쭉 관련 자료를 갖고 와서 근데 이때 이 시간에 보면 이 통화 기록이라든가 돈이 움직이는 보면 이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당신 말한 것처럼 그냥 돈을 맡긴 것뿐이면 왜 이렇게 12시에 주고받았습니까? 7초 만에. 왜 통정 매매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거 통정 매매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보면 5시간으로 택도 없어요. 단순하게요. 폭력 사건, 술 먹고 싸움하는 네. 거 그것도 3-4시간 걸립니다. 조사를 하려면. 주가 조작 사건을 5시간에 끝낸다는 건 조사를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도 그리고 검찰청도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관할하는 우리가 이 조사하는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긴 한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관할정보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 알고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 건물이라며. 아니 저는 일단 이 뉴스를 딱 보고 나서 느끼는 게요. 저 사시도 뭐도 아니고 아무 법조인도 아니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거 사실 나오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안 나오는데 사실은 안 나와요? 만인만 평등한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법 만인만.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면 죄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려가서 조사받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분은 이렇게 조사를 받았지? 잘못된 이분은-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잘못한 일단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가 약간 안 된 거예요. 이게 이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그 서정주 시인의 국학고 단송인가요? 같은 소식입니까? 갑자기 같은 소식, 비도 같은- 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서정적으로 하시는 같은 거예요? 같은 집안이에요? 한송이 국학꽃을 피우기 위해 그 소쩍선.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그렇게 울었던가. 울었다는 게 이게 보면은 이 조짐이 있었잖아요. 이윤석 검찰총장 5월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 꾸려라. 송경호 서울지검에 TF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 명품백 5월 말까지 털겠다 했는데 5월 말이 되기 전에 누가 왔어요? 송경호 수사팀 다 날려버렸죠.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이창수 지검장이었습니다. 예. 그 지검팀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를 한 거예요. 출장 서비스. 출장 서비스 한 거죠. 네. 따져 출장 보면 서비스 한 거죠. 아니 대한민국의 만인에 대한 법 앞의 평등 그건 한동훈도 얘기했고요. 윤석열도 얘기했고요. 모든 사람은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법 앞에는 지휘관을 막론하고 평등하다. 그리고 이원수 총장도 그랬어요.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다. 네. 아니 그거 불과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도 혼자 되뇌인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했는데 지금 출장 조사가 평등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라면 내가 주가 조작을 했어. 내가 무슨 고위공직자에 대한 뭐 명품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을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저 바쁘니까 저 앞에 커피숍 아니면 좀 조용한 데서 만나요. 어디 그러면 와주세요. 검찰이 네. 많이 바쁘십니까? 제 남편이요 지금 상급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남들 눈을 피해서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 입장은 대한민국 최초라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에 조사받는 최초기 때문에 이런 보안상 경호상 했다는데 왜 최초로 이런 짓을 했냐고. 저는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주치의란 말은 들어봤는데 주치검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주치의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돈 많은 재벌들이나 대통령 주치의가 있어서 네. 몸이 아프면 와요. 네. 와서 진단도 하고 왕진도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 배우자가 주치 검사를 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법 서비스를 서비스로 와서 주치검이야. 와서 여기 자 여사님 도이치 여기 네. 요만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법률 서비스. 근데 저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가요? 잠시만요 하고 그걸 한 5시간에 짧게 임팩트 있게 그다음에 명품백 또 한 5시간 했더라고요. 그것도 다 써놓고 제가 최근에 유모 행정관께서 깜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써왔습니다. 자 이런 소설을 썼는데 한번 보시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느낌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 일반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시죠. 어떤 사안에서 법인카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몇 건을 했어요. 경기도 다 털었죠. 며칠씩. 주변 사람 다 털었죠. 김현사 털었죠. 이재명 대표 털었죠. 그 주위에는 비서관 다 털었어요. 그리고 소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정도를 해야만 평등한 겁니다. 그 왜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는 것이냐. 그 사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씀 계속하신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출신이라는 게 국민들이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셨거나 속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톡톡하게 기여를 했을 거예요.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법과 원칙이라는 걸 내세운 후보라는 게 저는 많이 기여를 했을 텐데 그걸 가장 먼저 깨버리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조사 서면 조사 왜 그렇게밖에 못 했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야 5시간 짧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검찰에서 나온 대답이 이미 70페이지 가량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걸 보내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의심받고 있는 쪽에서 보내온 서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들 진짜 할 일 없겠다. 그냥 우리가 충분히 설명문 많이 써서 보면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건은. 그리고 이거는 이현석 총장이 아침에 출근길에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게 법과 원칙이 어긋났다. 이게 국민들의 약속을 저버려 죄송하다. 여기서 끝날 차원이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수사가 안 되는지를 검찰 내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면요.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나서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법체계 그 내부 안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 안 하는 거잖아요, 보통.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가 상명 하복 같은 얘기가 왜 있냐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역설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조율하기 위해서 이게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나쁜 짓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 작동을 하도록 한 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되고 있는 명분은 이런 겁니다.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배제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보고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배우자 사건이니까 관여를 못하도록 한 거지 이현석 총장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건 그냥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우롱하는 그런 해명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다음 사건인 디오르백 그것도 지금 저녁 식사하고 나서 설득해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5시간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때는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그것마저도 다 끝나갈 때쯤 보고를 했잖아요.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서울중앙수사팀에서 이런 무리한 일을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 스스로 내세우고 있던 가치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아니면 원칙이나 체계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린 거고요. 검찰 내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깨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게 된 어떤 상실감, 배신감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그 검사들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민주당 정확히는 민주당이 아니죠.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그랬을 때 게시판에 인권 탄압이고 사법이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했던 그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더 크게 들고 일어나야 돼요. 검찰 스스로를 내부에서 붕괴시켰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진 거냐? 중앙지검장 해명하라, 사퇴하라. 이거 검찰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내부에서 나와야 하는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아직 거죠. 뉴스가 없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못 본 걸로 믿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 보면 검찰이 권력의 신여인 것들을 자인한 것이죠. 권력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 권력이 심지어 본인들이 조직의 총수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저는 이번에는 완전히 권력 쪽에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전략적 판단을 이원석 총장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에 얘기한 게 이 전략적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에서 살려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가면 죽겠구나. 나중에 이게 주가 조작 부분이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드러나면. 나중에 안 드러날 것 같나요? 다 드러납니다. 예. 근데 일단은 지금만 피하고 보자. 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이원수 총장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해가면서 여기서 결론을 내고 예. 빠져나올 생각이었고 이거는 권력보다는 검찰 살려는 본인의 어떤 의지가 강했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요. 너 그만둬 그거예요. 원래는 한 번이 있었어요. 그만두랄 때가. 예. 송경호 수사팀 해체할 때가 그만두는 시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5월에 송경호 수사팀을 데리고 과감하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에 맞게끔 수사하겠다고 했을 때 용산 불편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창수 팀으로 네네. 바뀌었을 때 이때쯤 되면 검찰총장이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안 벗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하고 한번 참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2달 남은 시점에서 서울지검장이 말하자면 검찰총장 이원석을 패싱했죠. 심지어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쵸.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 얘기를 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만 조사 애초부터 했던 게 아니라 보도를 보면 단독으로 나온 게 MBN 보도인데 예. 명품백 사건도 같이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와 명품백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도이치는 아니더라도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예. 결국엔 검찰이 국민들을 속이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불쾌해서 얘기한 거예요. 졸렬하다.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예.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사실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애초에 그 명품백 이게 뭐 깜빡해서 예. 행정관이 깜빡을 해서 깜빡해서 그 얘기밖에 안 했대요. 이번에도 예. 이번에도 근데 그때 그 깜빡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입장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 기록물이고 이거는 이거 함부로 내 가져가라고 하면 뭐 횡령이고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뭐 지금 KBS 단독 기자회견 행태로 파우치. 예, 파우치였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박절하지 못해서 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 본인 다 배우자에 앞뒤가 안 대해서 맞지.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예, 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모든 얘기 다 빼놓고 깜빡이라고 돌아버린 건 뭐냐면 깜빡이 안 켜고 이쪽으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쪽에서만 김건희 여사 쪽에서만 예. 깜빡이조차도 안 켜고 난 몰라 뭐 당신들이 뭐라고 있든 난 상관없어 일로 돌아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조사 과정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것들 뭐 검찰에서 뭐 말한 것처럼 뭐 실제로는 도이치모터스에 돈만 맡겼었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지금 이때 털 거야. 알아서들 해. 라고 움직인 게 아닐까. 근데 그거를 아무도 막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전에 변호인과 좀 뭔가 아니 변호인하고는 조율을 하는데 네. 변호인도 그쪽에 붙어서 그쪽 철저하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의 움직임으로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방어 논리라든가 그쪽에만 맞춘 거지 대통령실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기존의 검찰 라인이건 다 필요 없고 그냥 그쪽에서만 하자는 대로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일단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자진 사퇴 관련해서요. 네. 우리 소장님. 뭐 타이밍이 있다 한 번 있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원석 총장을 두고 뭐 자진 사퇴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이원석 총장이 고심 중이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일단 거취 정리하는 대신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거든요. 이 추후에도 일단 본인은 거취를 정리하는 대신에 뚫고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렇게 얘기한 거는 네. 통상적으로 그 정도 발언을 한다는 거는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만둬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은 예. 화가 많이 났어요. 특히 용산에도 화가 났겠지만 네. 본인의 검찰 인생에서 예. 오명이잖아요. 검찰총장 2년 2개월에서 후회 없다라고 한 거는 자기가 할 만큼 검찰이 다 했다. 나 더 이상 당신들한테 권력에 나는 머리 숙이지 않고 그 행간에는 미래 권력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서울지검하고의 한판 승부가 지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래 물론. 권력으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지점도, 그러니까 예. 당시 이제 예를 들면 송경호 팀을 해체할 때 이 두 축 있었죠. 스크럼 짠 게 한쪽은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예. 이 축이 이제 신진 검찰 세력이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박성대 법무장관,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차관이 데려갔잖아요. 이 축이 또 이제 말하자면 오래된 올드 검찰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축이 부딪히면서 지금 세력 말하자면 권력 쟁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힘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날려보내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까지 이제 예측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니들을 살리기 위해선 내가 출격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도 깔려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버틸 것이고 아마 이창수 서울지검하고 부딪힌다는 건 용산하고 부딪히는 것이고 이창수하고 부딪히는 건 민정수석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원석이 큰맘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권력을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구도가 이제 이원석, 한동훈 대 윤석열, 이창수 편 이렇게 갈려서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싸운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내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는 수준 정도인 거지. 뭐 예를 들어 그냥 이원석 총장이 특별하게 수사팀을 가동시켜서 누구에게 반전 수사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을 봐요. 뒤엎을 정도의 그런 거는 검찰이 아닐 것이다. 힘이 없어. 검찰이 그렇게 나서서 뭔가를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공무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동안에 드러났었고 뭐 탄핵 과정에 됐던 굴지한 정치적 사건도 예. 국민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정리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던 거지 들고 나서서 했던 사례는 없고요. 오히려 그런 얘기는 오히려 하죠. 그런 걸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뭐 정치권은 그래봐야 권력이라봐야 5년짜리 권력이다. 예. 우리 쪽은 안 바뀐다. 그래서 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찰총장을 검사의 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대통령까지 되는 정치권에 나서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들이 더 성스러운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마땅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프레임까지도 그런 구조마저 다 깨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있는 거. 네. 그리고 어차피 나 할 수 있는 거 없잖아라는 얘기를 그냥 오늘 아침에 이게 다 제가 제 책임이다라는 얘기 속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라는 얘기를 자조적으로 한 건 아닐까. 예. 그만큼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보여요. 이걸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어처구니 없어 보게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검사들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어처구니 없어 해야 할 사람들은 야 지금 우리 형님 이렇게 밀어드렸더니 우리가 이 꼴을 보는구나. 라고 검사들이 먼저 느껴야 돼요. 자괴감이 들고 네. 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여기 너무 쓰면 안 되니까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패싱의 원조 아니에요. 그 당시 본인 검찰총장한테 패싱 당하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현석 검찰총장이 지금 패싱 당하는 것들이 솔직히 서울지검장의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위에 윗선에서 그냥 해 보고하지 마. 보고하면은 막아설 거니까 그냥 패싱하고 그냥 조사를 적당한 데서 해서 이거 빨리 털자. 이렇게 그냥 조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체를 뛰어넘는 그 위가 누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직제상은 뭐 민정수석 정도, 예. 아니면 그 위에 비서실장 정도,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인물을 굉장히 뭐라 그러죠?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심각하게. 이게 좋은 말로 원망. 좀 저작거리 말로는 깊은 이런 화남. 빡침. 아니면 왜냐면 경로라는 표현은요. 위에서 하는 거고 네. 여기서는 화는 밑에 나는데 사람은 빡침이야. 화는 나는데 뭐 형님 진짜 못 해먹겠네. 그거거든. 네. 근데 그럼. 여기서 사퇴하겠다고 하면 그것조차가 저항이 되잖아요. 네. 사퇴도 못 하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지. 정말 더러워서 못 예. 해먹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다. 나가면 드디어 이게 들이받는구나. 그것도 못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깨끗해도 못 해먹는 지금 수준인데 더러우면 얼마나 못 해먹겠어요. 정말 이 모든 게 김건희 여사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그게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첫 방송을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2주 차잖아요.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공부할 게 많다. 이게 시사를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너무 내가 힘든 여정에 이분이 아니 나에게 근데 아니에요. 얼마나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예.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굵직한 이슈를 오로지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따라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핵심 문제, 맥이야 맥. 킬러 예. 문제 하나만 풀면 네. 다 그냥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킬러 문항을 던져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제가 딱 두 가지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게 최병 특검을 보고 청문회도 보고 입법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청원 청문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임성근 그 제1사단장 전 사단장 보면서 이 말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의 행실이나 저분이 해병을 책임지는 1사단장이라고? 해병의 어떤 이런 뭐라죠? 해병 멋있잖아요. 뭔가 참 군인 같고 해병하면 최고의 어떤 군기를 가진 그런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뭐지? 실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말도 틀리고 내빼고 부하를 좀 감싸지도 않고 팔아먹을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이런 사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래야만 돼? 국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돼? 정치가 이렇게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를 딱 이렇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순방도 가고 공개 활동을 막 많이 하잖아요. 저분은 왜 저렇게 공개 활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지? 그냥 정말 저분 때문에 따져보면 국정의 여러 가지 맥락들이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매여서 네. 그리고 이분에 있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있는 사건들 봐봐요. 고약하잖아요. 장모 그 장고 증명조회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예. 계좌도 본인 어머니하고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이용 된 거잖아요. 검찰 보고서에도 22억이 넘게 22억, 23억이 있어. 네. 근데 이거를 수사를 못 하고 있네. 그다음 명품백을 받았는데 영상도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떡하지 하면서 양평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네. 본인들 땅에다가 그냥 고속도로 종점을 12년간 하던 걸 바꿔서 지금 예. 거기에다가 특혜를 주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안 움직이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고생을 하지 생각이 드는 거야. 억울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네.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아무튼 킬러 문항을 던져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조사가 어쨌든 기습적으로 좀 이루어진 건 맞잖아요. 지난 네. 주말에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저는 청문회보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쪽이 더 있다라고 거기에? 봅니다. 예. 이쪽에서 다 털어서 대통령실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파악을 해달라. 네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자꾸 문제를 삼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 없다는 거 검찰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난을 멈춰달라. 오히려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이 지지하는 쪽으로 가달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왜? 네. 청문회는 어차피 신경 안 쓸 거예요. 청문회는 어차피 안 나오기로 했고 계속 지금 위법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로지 하나 걸려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안 받았던 거 하나만 대통령실에 마치 아킬레스 것처럼 잡혀 있었던 건데 본인들은 이걸로 풀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임성근 거랑 비슷해요.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을 털어줬잖아요. 그렇죠. 혐의 없음. 예. 똑같아요. 이것도 김건희 여사도 지금 검찰에서 명품백 관련해서는 털어줄 공사안이 크다. 네. 지금 조사 방식도 압수수색 한번 안 하고 서면 조사한 다음에 조용한 데 가서 출장 조사를 했으니까 이건 무혐의 주려고 이렇게 하지. 솔직히 이거를 기소하려면은 데려다가 출두시키고 막 압수수색 시키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그럼 통상 이런 것들은 이거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도이치모터는 이제 9월 중순 정도인가 그 이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아마 검찰에서 또 털어줄 공산으로 이번 조사를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번 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도 관련은 있어요. 근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한동훈 때문에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대세론 자체가 지금 꺼지진 않았어요. 예. 결선을 가든 결선을 안 가든 간에 한동훈이 될 공산이 큰데 예.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게 5번 문자를 보내서 면죄부를 받지 못한 분이 누구냐면 한동훈입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할 일 아닙니다. 라고 주변에서 다 했는데 유일하게 한동훈 후보만 익십을 해서
논란이 됐고 그 옆에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날 이렇게 대한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말하자면 명품백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돌아서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 털어줘야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바탕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거를 이제 전당대회를 말씀드리면 예. 그 의미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그런 같은 의미. 맥락이에요. 아니 지금 유튜브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아이디가 무궁화님인데 이분이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협조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뭐 정확히는 최이병 특검이란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협조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같은 경우도 한동훈이 만약에 후보가 지금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후과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해왔던 그 어떤 묶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또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면 충돌입니다. 용산하고 정면 충돌일 거고 예. 용산하고 정면 충돌을 한동훈이 선택하는 순간에는 공멸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얽혀 있었던 분들이 워낙 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 다른 쪽에서 어쨌든 최이병 특검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지금 처음 시작했던 수사 외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공수처 외압까지도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청문회에서 위증이라든지 이런 불도 계속해서 예.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야 되지만 한동훈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건다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잘못 계산한 부분은 뭐냐면 이 논란이 결국에는 털고 가야겠다는 논란을 더 키워버렸죠. 그리고 하다못해 검찰청의 여론이라는 것도 그래요. 보수 쪽에서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검찰청에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살짝 자기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시간을 갖고 눈물이라도 한두 번 흘려주고 이랬으면 오히려 그쪽에서의 여론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었고 보수의 결집을 어느 정도 이뤘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설령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조사 아닌 출장 조사를 하는 출장 조사 내지는 출장 뭐 서비스, 서비스를 네. 받는 바람에 못 넘어가게 생겼어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더 키워버린 거예요 판을. 이거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현명한 조력자 레드팀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나마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좀 전략가 이런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 제대로 끌고 갈 만한 얘기는 불편함을 포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한 불편함조차도 감수하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진정성 있게는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최이병 특검 자체도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본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간을 끌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의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똑같을 거예요. 다만 이게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협조를 하는 척은 할 거예요. 왜냐? 국민들이 보니까. 보통 이런 건 국민의 눈속임이라거든요.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고 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합니다라고 하면서 내용 자체를 보면 시간 끌기고 어차피 합의가 안 될 부분들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면서 용산과의 본인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장사놀이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내가 최이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목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해서 목줄을 잡고 있어. 내가 여기에서 오다 10명만 내리면 네. 특검 통과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전략적으로 활용할 공산이 있지. 그런 차원에서는 겉으로는 그럴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바라는 식의 진정성인 특검은 안 할 것이다. 네, 그래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도 지난번에 그 나경원 후보랑 저기 공소 취소가지고 네. 2차 또 토론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용산하고 또 정면 충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기치 못한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뭐 그 다른 거 아니고 이거잖아. 나경원 지금 후보가 그 개인적으로 지금 부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피식피식 웃으면서 네, 2번이나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상황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나 그 얘기 다 까버리면 당신 죽어? 이 얘기를 자기네들 전당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이 한동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쟁을 터뜨려버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 전쟁도 작정하고 선전포고하는 경우보다 우발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캐릭터를 정치권에서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한동훈 후보 같은 캐릭터. 그러니까 뭔가 좀 관심 받고 싶어하거나. 그러니까 비슷한 캐릭터가 있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저는 지금 보면은 좀 오래전이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도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좀 비슷한 캐릭터 처음에 총리 안철수 의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새거 정치한다고 해서 나와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은 막 그 국민들이 늘 교본처럼 생각하는 말만 했어요.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새 정치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이런 양극단과 권력에 줄 서는 거를 막고 본인은 그렇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보면 아예 비슷하지는 않으나 좀 그 정도 당시의 안철수 의원과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인 수준이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은 없고 책으로 정치를 배웠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나 본인의 그냥 상상력만으로만 정치를 지금 배운 상황이라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런 발언들도 정치를 책으로 배우거나 상상력을 배우니까 정무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정치는 좀 경험이 축적되고 좀 이렇게 생채기가 나면서 굳은 살이 박혀야만 이게 정치라는 데 노련함이 보이는데 아직은 아니다. 안철수 의원 보세요. 지금은 많이 노련해졌잖아요. 저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고 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동훈 후보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어디다 휘둘러야 될지 모르는 그 차이네. 네. 한동훈 후보는 그렇지. 안철수 의원은 의사였고 여기는 검사니까. 여기는 그냥 사람 다스리는 정도 요만한 거였는데 이분은 가지고 있는 게 어쨌든 장롱에 가지고 있는 게 캐비넷에 뭐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자동화 소총 정도는 있는 조선 위험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우발적으로 그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잘 판단이 안 돼서 이 정도는 꺼내도 뭐 별게 아니겠지 했다가 이게 그냥 여러 사람 다치는 격이 될 수 있죠. 이게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쐈는데 막 죽었네 뭐 이런 그런 상황. 여기에 쏠라고 안 했는데 이런 느낌. 어머 어떡하지? 약간 그런 케이스. 사람은 죽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캐릭터는 주변에 참모들이 조언을 해주면 이게 잘 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이 아니 참모들이 얘기를 하면 잘 들어야만 맞은데 이런 캐릭터들이 잘 안 들어요. 왜냐? 본인이 제일 훌륭한 줄 알거든. 이게 이제 캐릭터가 안철수 의원의 실패 요인이 그랬습니다. 왜냐? 주변에서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이 조언을 해주면 여기는 구태다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물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도 서로 똑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정말 구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 한쪽만만 듣지 않고 스펙트럼을 넓게 쓰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필요가 있다. 그거는 공통되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한 차이는 그냥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계란말이를 잘 마느냐 못 마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만드냐 못 만드냐 하더라고요. 걸어온 길이 서로 잘났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제 내일 이게 나오니까 이제 그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위원과 위법적 사안에 타협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제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안 나오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해석이 아니라 이미 안 나오겠다고 명백하게 했고 출석 요구서 정당하게 그쪽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왔는데 그 받아든 대통령실 누구였더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왜 나한테 주냐고 막 벌벌 떨면서 이거 받아들면 안 되는데 받았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실의 분위기인 거야. 야 절대로 받지 마 그랬는데 아니 오라 그래서 갔으니까 주니까 받긴 받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죠. 되게 딱해 보였거든요. 그분. 그러니까 안 나올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 상황까지도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고려를 해서 더 강력하게 맞서겠다라는 방침을 저는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증인들도 청문회 관련 증인들도 더 폭을 넓히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다가올 청문회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더 뜨거워질 거예요. 더 뜨거워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최혜병 특검은 일단 뭐 임성근 사당장도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화를 해서 수사 외압에 개입한 정황은 있으나 뚜렷한 부분들이 26일 날 열린 것보단 덜했어요. 예. 저는 26일은 명품백은 영상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최근의 검찰 조사가 비밀스러운 것으로 이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 폭발력이 도화선이 될 거예요. 뭐냐면 역산을 해서 깜빡한 거예요. 유모행 장관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뒤집어 쓰는 게 마지막이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기록물이에요. 국고형령이 되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런 거를 뭐 법률가신가 알겠지만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이걸 예. 죄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아, 죄질이 매우 그렇습니까? 나빠졌다. 죄질이 나쁩니까? 죄질이 나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8개월만에도 그렇게 씁니다. 일관성이 없고. 아니 왜 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그러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부인한다. 그럼 죄질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죄질이 하죠. 나쁘다. 죄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네. 26일 청문회는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어서요 수사를 안 했을 뿐이니 이건 수사를 하면요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타격감 있게 갈 것이고 기다렸던 양평고속도로 예. 잠잠했죠.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아주 온몸을 던져서 네. 막아서긴 했지만 이거 양평고속도로도 뜨겁게 이건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솔직히 최혜병 특검보다 더 뜨겁고 국민들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을 위한다면 본인이 조금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좀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사과도 하고 물러서 있고 해야 되는데 허위 경력 때부터 자기 내조마하겠다고 해놓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걸 보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것이다. 아마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 증인 숫자를 늘렸다 민원 숫자를 예. 늘렸다라는 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얘기를 끌어내면 그럼 지금 당당하게 깜빡했다라고 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고 넘기려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모순된지가 더 부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모순이라든가 아니면 야 진짜 저 사람들 뭐가 있나 황당한 보다.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으로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화는 나겠지만 한편으로 되게 블랙 코미디처럼 재밌기도 한 뭐야 이게 하면서 그럴 거예요. 웃으실 수도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놓을 공산이 크다. 아. 이거는 왜냐? 대통령 그 최병 특검은 뭐 어느 정도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겨냥한 게 아니고 그런 조짐이기 때문에 앞에서 좀 앉아서 막 피켓팅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눈에 보여요. 막 영상 틀고 증인들 불러서 하면은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해야 돼. 아마 그 오더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몸으로 막아라는 오더요? 저는 볼만할 것 같아요 26일. 26일에. 네, 또 정청래 위원장이 또 나름 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또 일전이 나름대로 뜨겁지 않을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좀 있어서는 안 될 물리적 충돌이 그렇죠. 그건 있어서 말도 안 좀 되는 얘기예요. 예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일목요연하게 좀 국민으로서는 속 시원하게 그런 아유,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건 희망 사항인 건가요? 네, 지나친 희망 사항이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목요연한 나라인가요? 지금 상황이 너무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아파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02800에 7070이 예. 전화를 누구랑 하셨어요를 말을 못하는 나라예요. 자기가 전화한 사람을 말을 못하는 나라예요. 알고 있고 통화를 했으나 말하면 안 되는 나라.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무슨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랑 통화하셨어요도 말을 못하는 나라라고요. 아니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에서 40몇 초 통화한 걸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한미 정상회담도 40몇 초 만에 하는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그럼요. 예. 제가 봐서는 그거는 이 나라의 그 위에서 전하시는 분들이 숨길 게 너무 많다. 숨길 게 많다는 건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 라는 것들은 숨길 게 많다는 것은 뭔가를 은닉하면서 본인들끼리 권력을 향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삼부 토건 얘기도 지난 청문회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좀 큰 불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일단 그 전에 이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청문회에서 만들어졌죠. 예. 유상범 의원이 네. 참 이런 거 보면 그 똑똑하시다는 분들이 판사 출신인가요, 그분? 그분은 아마 판사 출신, 검사인가 판사 알고 출신인데. 있는데요. 예. 예. 그리고 다선 의원이시고 예. 그 지금 법사위도 본인이 맡겠다고 했다 그렇죠.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인데 예. 그 다들 아시는 그 멋쟁 검사 해병이라는 출신입니다. 예. 멋쟁 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일정 잡고 밑에 3부 체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3부 토건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 골프 3부 위에서 골프 얘기했으니까 3부 치자는 체크하자는 거였다라고 했고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또 꺼내신 거 아닙니까? 예. 유상범 골프장에 의원이. 3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정말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골프의 진심이니까. 예, 그냥. 그리고 보면서 저 양반 참 눈치 없구나. 그나마 자기 도와주려고 하는 거면 차라리 여태까지 취했던 스탠스가 아니 그랬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부하들이 잘못했다고 법원에 탄원서까지 낸 사람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도 하다못해 모릅니다라는 얘기라도 하면 되는데 네. 두 번을 거듭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게 누가 군부대 골프장에 누가 3부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야간 네. 골프를 왜 만들어 놓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딱한 게 그날 청문회장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는 거기서 끝났는데 네. 끝나고 나가서도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달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이게 군대를 안 얼마나 갔다 왔네.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사실. 골프를 군부대에서 이 3부를 일부가, 치냐, 이부가 2부가 아니.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갖고 이거 해병대 사단장이라는 사람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청문회 수준에서 일목요역을 바라시면 어떡합니까? 뷔페 1부, 2부, 3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뷔페는 3부는 없죠. 뷔페도 뷔페도 없는 거 같아요. 뷔페도 없는 거 같아요. 뷔페도 없어. 없어요. 군 골프장은 그냥 체력 단련장이에요. 그거를 군 골프장이라 하지 않고 군 체력 단련장을 우리가 통상 골프장이라는데 체력 단련이 뭐예요? 군인들이 더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골프라는 부분들을 운동으로 여기고 네. 체력 단련하는 곳이고 원래 군인들은요 일과시간 딱 끝나면 끝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과 이후에 또 이 일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부가 존재할 수 없다.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분들을 물어보는 사람은 군 미필자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예. 사람들이에요. 근데 임성근 이사장님 이거를 너무 당당히 얘기한 거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분은 골프에 진심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누가 질문했는데 이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9월 23, 24, 25, 26 막 4일씩 가고요. 예. 막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요. 막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골프하는 게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그랬더니 어차피 거기가 이수 지역 내에 있어서 골프장에서도 그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골프 얘기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3부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나왔다 그거지. 저는 진짜 군부대에서 왜 체력 단련을 골프 그게 무슨 그러게. 체력 단련이 무슨 도움이 돼요, 솔직히. 골프 치는 분께 죄송하지만 예. 군인들한테 군인이 할 만한 체력 단련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니 우리 지금 서영주 평론가님과 양절 변호사님 골프 치십니까? 네, 저는 안 아, 그래요? 합니다. 전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골프를 안 치신다고 하면 골프를 안 치셔도 이 수트핏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으신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군 체력 단련장에 대한 이용들은 여러 가지로 뭐 이 다른 해외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있을 어떤 수도 있겠죠. 그런 네. 서비스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당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시나 비상 상황에 그쵸. 거기를 활용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절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에 3부 얘기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3부 잘 체크하고에 대해서 변명을 하라고 했더니 골프 3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군 골프장.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이건 3부 토건 아니야? 체크한다는 건 보통 이제 주식에 대한 정보라든지 주식의 동향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3부가 들키게 되니까 3부 토건에 들키니까 애둘러서 얘기한 것이 결국에는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오죽 절박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출신의 다선 의원이 예. 그런 거 하나를 사실 진짜 자기도 저는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았을 아니야 이거라도 제발 이런 쪽으로 가져라고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그걸 사단장이 그 눈치 없이 그 참 그리고 그 위에 나오잖아요. 자기들 일정 잡으면서 낮에 골프 치고 저녁에 술 먹기로 했잖아. 원래 그 무산됐지만 골프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방에서도 더더군다나 3분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맞아요.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한번 호로록에서 내서 3부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가 올 거예요. 매우 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3부 토건에 예, 대해서 3부 토건 큰 부분도. 불로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종호 이 부분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고 주가 조작 범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업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3부 체크 부분들이 이종호는 이거는 3부 토건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일 수 예. 있고 당시 5월 13일부터 얘기했던 때부터 5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3부의 주가의 추이가 예전에 말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의 그래프와 거의 상이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13일, 19일, 20일 동안 이 사람이 체크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와서 이제 김건희 여사 만나서 거기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쭉 이어지거든요. 이게 체크가 되면서 삼부 토건이 예. 500% 오릅니다. 이거는 들여다봐야 돼요. 갑자기 이제 주가 얘기하신 게 좀 뜬금없긴 하지만 그 방에 있었던 우리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는 네. 그런 얘기를 들어놓고도 3부 주식을 못 샀다고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참 그리고 안타까운. 그 주가 조작의 그 일을 자본시장 쪽 일이라고 칭한다면서요? 아, 이제 내가 그쪽 김규현 변호사를 업계 친했어야 되는데. 용어는 진짜 다행인 거죠.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다행인 아이고, 거죠. 그거 다행입니다.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마음 열심히, 아팠을 거예요. 예, 아무튼 여기서 열심히 만만한 이 두 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맥을 잡아드리는 네. 걸로 만족하는 걸로 좋습니다. 하도록 하고 오늘 이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네, 금방 하겠습니다. 가네요, 시간이. 시간 금방 가네요, 진짜 네. 오늘. 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뵐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현장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아이고. 자, 오늘 비가 촉촉하게 또 때로는 많이 오락가락했었죠.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 학전을 3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후배 예술인을 배출해온 가수 김민기 씨가 21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년 73세고요. 김민기 씨는 외압에 맞선 저항의 노래 상록수를 부른 가수로 또 아침 이슬을 만든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묵묵하게 뒤에서 가난한 예술인을 길러내면서 뒷것을 자처했던 공연 기획가이기도 했었는데요. 살아생전에 지병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하던데 좋은 음악, 좋은 공연 모두 감사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편안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7월 22일 뉴스 호로록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 30분 홍익표 전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